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네. 토닥토닥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네, 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촌철님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인사 보내주고 계시는데 좋은데이님 간만에 푹 자고 나서 너무 기분 좋네요라고 해주셨고 애호곰님은 아침이 왔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아침은 저 아침은 아니겠죠? 네. 그 아침이겠죠? 그죠? 봄날 아침님도 다시 시작입니다. 파이팅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랑 아빠님, 저 대학교 때 별명 가운데 하나가 오랑이었는데 왜 오랑이셨죠? 저희 아버님은 한참 전에 돌아가셨고 아무튼 오랑 아빠님 이제 봄향기 맡아도 되나요? 개운한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네. 벚꽃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네, 수없이 맞이했던 아침인데 네. 오늘 아침은 진짜로 뭔가 좀 다른 느낌입니다. 공기도 좀 다른 느낌이고요. 그래요. 더 따뜻해진 느낌. 네. 네.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은 이제 짐을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소감이 저도, 어떠십니까?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원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국가적으로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럼요. 그럼요.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네. 그런 일 자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날 밤 저희고 긴급 전화 인터뷰했던 거. 네. 바로 그날 밤. 네. 그때 변호사님이 엄청 황당해하셨던 게 저는 맞아요. 너무 황당한. 그래서 제가 비현실적이다.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요. 네. 예. 이 시대에 무슨 계엄인지 도대체가 아니 뭐 흔적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수사 기록에 보면 예. 그 비서실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자기들도 황당했던 거죠. 자기 최측근들도 그만큼 황당했던 거예요. 뭔가 북한과 관련된 뭐라도 움직임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 네.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하려고 하느냐. 전시사변 그 어떤 정황도 그렇죠. 없었죠. 정황 자체가 없었죠. 혼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 속에만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우리 M장은 어제 그 탄핵 선고를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해가지고 시민분들 모셔서 네. 같이 봤거든요. 오열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던데. 저는 그 파면한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눈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훨씬 빨리 흘렀습니다. 이 마지막 주문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쭉 말씀을 시작하시고 한 5분 10분 만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럼요. 전체적인 흐름이 처음에 이제 절차적 문제점, 피청군이 제시했던 절차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실체적 내용으로 넘어가셨잖아요. 지금 네. 제가 사진 한 장 보고 있는데 네, M장이 오열하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이 사진은 네. 유치원생이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이거 너무 저도 나중에 다시 봤는데 너무 창피한 게 정말 애처럼 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뿌앵 울었더라고요. 꼬이 뿌앵. 울어. 리얼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한 22분 정도였잖아요. 네. 예, 그 선고하는 시간이. 근데 한 15분 정도는 그냥 계속 울면서 들은 것 그랬구나.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어디서 어떻게 저는 들었나요? 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 중이었는데 이 이제 선고를 읽는
동안에는 별도로 뭐 제가 뭐 멘트라거나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M장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안 올 수가 없었고 특히 이제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대한민국의 헌법 이제 수호 의지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등등의 그런 부분이 너무 기초적인 거고 우리 사회에 정말 약속된 그런 합의인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했고 무너뜨린 이후에도 어디선가는 옹호를 하고 엄호를 했는데 이 당연한 귀결이 올 때까지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몸이 상하고 고민하고 이랬던 게 참 좀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왜 그 국민들이 이렇게 넉 달 동안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12월 3일 그날 밤부터 4월 4일 어제 11시 22분까지의 과정을 좀 한번 쭉 복귀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계엄 선포 때 그 순간의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좀 그 전에 한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굳이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아도 되고 몇 개의 이제 중요한 고비고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그 좀 뭐 기억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반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자 탄핵 소추가 되느냐 마느냐 국회에서 사실 이것도 되게 큰 관심사였고 한 번은 또 성립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진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탄핵 소추까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에 응원봉을 들고 나왔고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확신하셨습니까? 탄핵 소추 통과될 거라고?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보면 음. 또 이번에 탄핵 그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것도 법적으로 보면 그렇죠. 불가피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대명천체 이 평화로운 국가에서 혼자 망상에 젖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탄핵 소추 안 하고 내란으로 처벌 안 하면 그게 나랍니까? 예. 예, 그건 법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그 정글이죠. 네. 야만의 시대고 짐승의 그 집단인 거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정치권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이타표가 나오는 것까지 계산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좋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기억납니다. 이게 좀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였는데 국민들 마음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그때 너무 한시가 급하고 이게 빨리 되지 않으면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도 제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제2, 제3의 또 유사한 그렇죠.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빨리 이거 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한 번에 다 이럴 수 있는 여유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이 국민의힘에서 이 보수 정당에서 계속 그 내분이 있었거든요. 탄핵을 반성하는 쪽과 이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었었는데 이번엔 좀 달랐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정광훈 씨가 이 주도하는 극우 세력하고 결집하면서 점점 더 분위기가 견고해져 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탄핵 소추도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사실 국민들이 가졌던 가장 큰 불안감은 계엄령 또 선포하는 거 아니냐. 무서웠죠. 이게 이제 사실은 거의 어떤 그 불안한 뭐 공포의 수준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탄핵 소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사실은 제2계엄을 그 머릿속에 두고 있었던 게 나중에 다 밝혀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대 실수는 아마 그것일 거다. 뭐냐면 12월 4일 새벽에 그냥 밀어붙일 걸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하고 네. 1명을 임명 안 하니까 그 권한쟁의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그래 국회는 해제 요구했어. 난 해제 안 하려는데 헌재로 가보던가. 네. 근데 계속 계엄이야. 상태는, 이런 상태가. 네. 상태는 계엄 상태를 네, 유지하고. 계엄. 그러니까 이 그 법 기술자죠 그거는. 말하자면 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네. 법의 기교만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하는 네. 아주 못된 법조인인 거죠. 음. 네. 그 정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정하고 있는지 정신이란 게 있는데 그건 무시해. 절차, 기교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걸 지금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볼 때는 그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그때 보여줬던 국회의 모습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네. 마치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움직였던 것이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고 그렇죠. 해제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됐던 것은 또 탄핵 소추까지 어떤 그 동물적 감각이라고 할까? 네네. 그 본능에 이끌렸던 거죠. 그게 적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때 너무 많이 좌고우면했더라면 일을 더 힘들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이제 소추단 꾸리고 대리인단 꾸리잖아요. 변호사님은 대리인단에 합류해야겠다고 왜 이렇게 결심을 하셨던 겁니까? 저는 제안을 받고 하룻밤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이게 감당이 되나?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수락을 하고 모였더니 아유 뭐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많지는 않겠구나.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안도를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요. 저희가 조기에 종결될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오래 안 끌 거다. 네, 오래 안 끌 거다. 사실 이렇게 그때 대책 전망이 그랬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란죄의 사실상 철회를 가지고 저쪽이 선동질하는 거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바로 그걸 좀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내란죄를 뺐잖아요. 네. 그 대리인단 안에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번 결정문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적용 법조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를 할 만한 가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큰 고민 사항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대리인단 변호사님께서도 사실상 철회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란죄의 유무죄를 헌재에서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선동질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박근혜 탄핵 때도 있었던 네. 일이었고 아니 하니까.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까지 했어요. 그때 소추인단 자기까지 대표였죠. 했죠. 자기도 법조인이니까. 그거는 아시잖아요. 법조인들의 상식이라니까요. 아니 기본적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적용 법조에 대해서 그건 그 대리인단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재판부 재량 재판부가 사안이니까. 알아서 재량껏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걸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야 그렇게 선동질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선동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하여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래 받아서 그렇게 치고 나올 건 예상을 못 하셨어요? 전혀 네, 못했어요. 못하셨어요. 예상 못 그리고 하셨어요? 제가 되게 우려했던 것은 이걸 법적 분쟁으로 만들자고 정치적 분쟁으로 만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걸 제일 걱정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핵 사건은 간단합니다. 이게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의 국헌문란 행위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네. 이건데 정치적 쟁점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들이 성공했던 게 뭐냐면 윤과 국민 사이의 갈등이었던 문제를 윤과 이재명의 갈등으로 치환시킨 것까지 성공했어요. 제가 볼 때. 여론전에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법률적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네.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이 결집을 했던 두 개의 중요한 고비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하나가 바로 이 건이었거든요. 하나가 이 건이었고 또 하나가 체포 시도. 사실 특히 이제 1차 체포 실패.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마디였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를 갖고 정치적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봐라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오히려 지지층한테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졌던 거잖아요. 그걸 노리고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봤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법률적 분쟁이 아니라 네. 정치적 분쟁으로 치환시키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헌재 결정문에 정확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잘못했어. 그러나 그것을 국회 안에서 정치의 문제로 해결. 간단히 말하면 정치의 문제, 그가 말한 반국가 세력은 정적이에요. 그렇죠. 정적과는 대화 타협으로 풀어라고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적을 반국가 세력으로 정의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여버리겠다. 네가 죽어야죠. 허용되지 그게 않는 우리 거죠, 헌법의 헌법상. 정신이에요. 네. 그런 헛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전 그리고 국민들이 가슴 졸여서 봤던 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체포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말 가슴을 너무 많이 졸였어요. 그 영장 집행이 언제 되냐부터 그때도 또 잠 못 자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랬죠. 집행됐나? 네. 그러니까요. 집행됐나? 예. 몇 시간씩 중간중간 깨면서 계속 토막잠을 확인했던 자면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것도요.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수사기관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비유를 했는데요. 강도를 잡았어요, 경찰관이. 너 어디 파출소에서 왔어? 너 옆 동네 파출소에서 왔네. 왜 옆 동네에서 왔어? 야, 왜 옆 동네에서 왔냐? 우리 동네에서 우리 다시 동네에 와라. 부르라고. 우리 동네에 오지도 않는데. 아, 비유가 그렇게 되는 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국헌을 문란해서 지금 그 나라를 뒤엎겠다고 내란을 벌인 자가 네. 수사기관을 탓해야 맞습니까? 정정당당했으면 당당하게 나가서 네. 네. 부르지 않더라도 나가서 소명하고 네. 그 법치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근데- 나가서 당당하게 뭐 누가 부르는데 무슨 상관 있어요? 그게 뭐 일본 검찰에서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불렀잖아요. 그걸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관할을 따져야 됩니까? 근데 오히려 말도 안 뭐 되는 얘기죠. 편지 보내고 막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뭔가 계속 단추를 잘못 끼우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탄핵 사건에서도 저는 참 측은하게 봤던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윤 대통령 얼굴을 계속 쳐다봤었다고. 네. 왜 저러나? 네. 음. 네. 좀 더 당당하게 그 문영배 소장이 첫 질문이 두 가지였다고요. 최상목 대행한테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이런 문건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어눌한 말투로 굉장히 어눌한 말투. 저는 일부러 어눌한 말투를 썼다고 봐요. 잠깐만요. 문영배 재판관이 네. 일부러? 네. 왜요? 경계심을 낮추려고. 그럼요. 뭔가 정말 무서운 말은 그런 어눌한 말이거든. 아 근데 네. 그 판사님들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까? 약간 예단이 드러나는 게 내 어떤 말투나 어투에서 읽히는 걸 대단히 저어한다는 인상은 저희가 그렇죠. 강력하게 그러니까 봐요. 말투를 보면 감정을 숨기려는 네, 네. 말투인 게 굉장히 느껴지죠. 그래서 그 모 국회의원이 그런 말했어요.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네. 그 질문은 너 미쳤냐라는 얘기예요. 그걸 굉장히 순화시켜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사실은 속내는 너 미쳤구나. 이거 너 미쳤지? 이렇게 법관의 물어보는 관점에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다 갖춰서 어눌한 척 물어보는 저기 최상목 이런 걸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무서운 질문이죠. 송곳 질문. 네. 그거는 그 질문을 받고도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수준이 되게 낮은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던데 그 이거 1차, 2차 이어지는 체포 과정이 있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봤을까가 저는 참 궁금해. 알 수는 없고. 저는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저지된다는 그 자체가 충격적인 거죠. 발부되는 순간 대통령이라면 걸어 나와야 돼요. 가겠다. 그 전에부터도 협조를 해야 됐지만 네. 적어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나온 순간에는 예. 거기에 대해서 토를 날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법치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하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경호처장을 하셨던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경찰 출신인데 네. 경찰의 수사에 내가 응하지 않으면 이 말이 되냐? 자, 본인도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수없는 영장을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피의자들이 다 그렇게 저항했나요? 근데 오히려 아니잖아요. 시냐 날이냐 결국 석방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때 어떠셨어요? 딱 그걸 보고?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요. 네. 예, 왜냐하면 실무에서 이렇게 날로 당연히 하고 저희가 실무 교과 배울 때도 당연히 날로 계산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이러는데 이걸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시루해가지고 이렇게 큰 법적 아량을 베푸느냐. 이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지시 내린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날로 하라고. 왜 그 유일한 예외가 이 국면에 윤석열 대통령만 돼야 되는 겁니까? 네. 헌재에서 이제 이 변론이 시작되고 그 내용 그리고 윤석열 피청구 뭐라고 이제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되고 그리고 헌재에서 이 변론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분위기는 좀 안정화돼 갔거든요. 아 확실하구나 이제.
그런데 이제 구속 취소가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더니 네. 계속 헌재에서 날짜를 잡지 않고 아무런 깜깜무소식이에요. 이때부터 점점 더 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갔거든요. 예. 마지막엔 결국 그래서 이제 모든 결과가 나왔을 때 저처럼 이제 오열하시는 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딱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구속 취소를 보면서 내심으로는 좀 미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잠깐만요, 변호사님. 네. 여기서 잠깐 좀 끊고 전하는 말씀 듣고 왜 미소를 지었는지는 잠시 궁금해요. 2부에서 네. 2부에서 꼭 기가 듣겠습니다. 막힌 타이밍이에요. 잠시만요.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MC 장원,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가운데 한 분이었죠. 김정민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2.3 계엄 선포부터 어제 파면 선고까지 그 과정을 좀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정민 변호사께서 구속 취소에 석방되는 걸 보고 미소를 지었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왜 미소를 지으신 거예요? 저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일한 게 동정 여론이라고 봤어요. 그 동정 여론도 이제 발붙일 수 없게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자. 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풀려나니까 동정 여론도 그런 전체적으로다. 유일한 게 저는 여러 번 보기에도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를 지지하는 모든 이론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위층에서 시끄럽게 좀 했다고 칼 들고 올라간 거거든요. 과한데요. 예. 아니 위층에서 시끄럽게 했잖아.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살인 사건인데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층에서 좀 그래 그 까치발을 안 들고 좀 뛰었어. 네. 그렇다고 칼을 들어요? 그건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위층이 뛰었잖아.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동정 여론이어서 그 동정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 아니냐. 그래서 그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현명한 선택이라고 봤던 게 헌재에서 홍장원 그 국정원 2차장을 두 번 부를 때 네. 그것까지 받아줬거든요. 헌재에서. 그래 알았어. 마음대로 해. 이거거든요. 그것도 무서운 결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변론 과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일단 궁금한 게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복에다가 헤어 스타일링까지 하고 출석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딱 헤어 딱 이게 이제 그 받고 딱 입장하는 순간에 어떠셨어요? 저는 느낌이?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동정 여론에 기대고 싶으면 불쌍하게 나와야지. 네. 그렇잖아요. 네. 아,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안 좋은 그러니까 선택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전략의 부재. 저쪽을 보면서 왜 저러나를 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일관성을 좀 가지고 뭔가 전략을 펴야 되는데 도대체가 손발이 안 맞아요. 이 김용현 그 국방장관의 말과 네. 대통령의 말이 극명하게 갈리고요. 예. 그날도.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그 포고령이 다 그 쇼였다. 그냥 엄포용했다고 하는데 김용현은 그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추가 고소까지 하면서 네. 계엄은 해제됐지만 그때 포고령은 유효하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겠다라고. 네. 손발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변호 전략도 도저히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바로 그러니까, 거기서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무슨 뭐 계몽령이니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느니 뭐 그 요원, 인원 뭐 얘기 나오고 하는 그 일련의 어떤 그 어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유유상종이겠죠. 의뢰인이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아쉬웠던 거는 입장을 바꿔놨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변호했을 것 같아요. 포기해라 이거는. 차라리 형사재판에 대통령한테 집중하자. 네. 왜냐하면 차라리 하야하고 형사재판에 집중했으면 형량이라도 낮출 수 있는데 굳이 헌재 재판장에 나와서 거짓말했잖아요. 본인이. 네. 아주 그냥 철판 깔고 네. 이걸 형사재판의 판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포기하자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경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 그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런 사람들만 또 모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하면 직언을 못하는. 네, 그렇죠. 그러나 변호하는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일부러 열심히 들어봤어요.
저들의 주장 중에 뭔가라도 예. 합리적인 게 있느냐? 계몽령. 나는 계몽됐습니다. 하고 하이브리드 전쟁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풀로 이렇게 붙여진 민경욱 그 투표용지. 후보를 찍은 그 투표용지 증거라고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오히려 예,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경우는 제가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 말이 맞다 치면 전 세계가 다 계엄령해야 돼요. 그렇지. 하이브리드 전쟁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요지가 맞습니다. 꼭 총 들고 쏘는 전쟁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러면 전 세계는 다 계엄령해야 돼요. 그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 숫자가 제일 많다는 게 그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뭐냐면 단 하루를 대통령을 해도 대통령이에요. 퇴임을 해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책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외교를 망쳐요? 지금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 고래등 싸움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그 고달픈 우리 애들한테 숙제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살자 있다고 중국과 관계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이것도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였어요. 참고로 지금 유튜브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구가 됐다고 네. 합니다. 우리 촌철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유튜브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유튜브로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전략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일부러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이 계엄과 관련해서 위헌 위법성을 다툴 자신과 논리가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헤아린다면. 그러니까 장외전을 벌이고 약간 지연 말단적인 걸로. 그러니까 본류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부터 잘못됐다. 이제 문턱 앞에서 막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론전을 펴고 어제도 제가 한 다큐를 보면서 부정선거는 쟁점도 아닌데 이 변론 과정에서 언급을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으로 의혹을 제기하니까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면서 그 앞에 진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계속 취재했던 기자 말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의도했던 건 이런 거였구나. 정치적인 소란을 피우고 본질에 대해서는 직시하고 직면할 용기와 능력과 의지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동아일보 칼럼에서 우스꽝스러운 이런 변론을 폈던 결과가 된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 이제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이나 그러니까 장미 변호사님이 그 재판 많이 하셨잖아요. 그 판사 재판관들의 표정 이런 것들을 면밀히 읽습니까? 심리할 그렇죠. 때? 저는 우리 화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얼굴 표정이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 많이 잡지만 지켜보고 있는 8명의 헌법재판관 얼굴 표정이 항상 계속 풀로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봤죠. 그리고 기색이 좀 어땠어요? 제가 어떤 재판관님과 눈이 두세 차례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저쪽에서 하도 어이없는 주장을 할 때 제가 정말 너무하네. 표정으로 이렇게 딱 이럴 때 말씀하시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 그게 보수 재판관이라고 혹시 기각하지 않냐라고 의심했던 그 재판관. 그건지 알겠다. 그 예. 재판관님도 정말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이심전심. 저는 그분은 아닐 거다. 기각은 최소한. 그분은 절대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라는 게 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있죠. 눈의 그 교감이라는 게 기운과 있는 이런 거라고요. 게. 네.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이런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계속 떠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력을 들였어요. 재판관 8분은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었어요. 그것이 그랬나요? 무엇을 상징하나요? 저쪽이 저쪽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력을 들여요. 한마디 질문도 없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헐 이런 거예요. 네. 무의미하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이 안 질문이 나왔다. 없었어요. 재판관 질문이. 네. 그리고 제가 그 정영식 재판관님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홍장원 1처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첫 신문 때 질문했던 게 정영식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면 그 의혹이 남아 있다면 두 번째 불렀을 때 왜 네. 질문이 없습니까? 한마디 질문이 없어요. 해소됐다. 네. 해소됐단 얘기예요. 음. 그래서 저분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되게 그러면 합리적이네. 헌재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기각설도 나왔다가 그 나중에는 이제 5대3 대드락설도 나왔다가 이제 하루 이틀 남기고는 뭐 4대4 기각설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은
확신하셨습니까? 저는 걱정했죠, 저도. 조금은 그렇다면서요.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만에 하나 내란죄를 좀 보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재판관님 한 분이 아니 이게 그래도 중요 쟁점 아니냐. 내란죄.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엔 자료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 형사 재판을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하셨을 때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 그러면 선고는 형사 재판 보고 예, 해야 그 된다. 결론이 달라진다기보다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쟁점되는 다른 재판이 있으면 그걸 보고자 하는 게 욕망이 있거든요. 특히 형사 재판. 예. 그러니까 검사 탄핵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손준성 그렇죠. 검사도 그러니까 있을 일반 거고 사건이면 그랬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닐까?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빨리 복귀시키고 예. 장기전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을 딱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 이 총리를 복귀시키려고 하느냐. 국정공백이 길어질 걸 염려했던 거 아니냐. 그랬는데 뒤돌아보면 어떠냐면 변론 종결하고 그 5주 만에 선고한 겁니다. 네. 민사행정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스러운 얘기예요. 이상할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4월 4일 날 선고 길이 정해지길래 제가 이건 8대 0이겠구나. 기적이 있다면 8대 1이다. 8대 0이 맞고 기적이 있다면 7대 1일 거다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선고 날 그 헌재에 갔는데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만발한 건 아니지만 네. 너무 마음이 편안해. 이 편안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다른 대리인들한테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저는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다른 대리인단 되게 긴장하셨죠. 근데 그래서 뭐 4월 4일 날 선고 기일이 정해지길래 끝났다. 그리고 선고 때도 수장 대행께서 서둘러 이유부터 읽더라고요. 그럼 만장일치라는 거 아니냐. 끝난 거다. 실무 제휴에 그렇게 저는 나와있으니까요. 이유부터 읽길래 그냥 끝났네. 물론 예측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뛰어난 예지력이 있다기보다도 제가 조금 낙관주의적이고 낙천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유를 읽는 순간 저는 편안해졌고요. 저는 아까 말씀대로 쏟은 눈물을요. 저는 그 변론 과정에서 다 쏟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종 변론과 그 앞에 변론에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 대리인들의 변론을 듣는데 너무 주옥 같은 말들을 들으니까 미리 읽었거든요. 다. 그런데도 심판정에서 그 얘기가 육성으로 들리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주옥 같은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왔잖아요.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그 비유. 그게 남긴 이 헌법재판이 남긴 유산 중에 하나죠. 그 나는 개몽됐습니다. 예. 네. 호수에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근데 그거조차도 일본 판결을 뵙겠다는 말이 있어요. 네. 참 슬픈 얘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윤 대통령 전 대통령이 좀 더 당당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맞습니다. 제가 다 시켰습니다. 체포하라고 했죠. 국회 봉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이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당당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선출해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시해놓고 그 부하들한테 난 지시 안 했는데? 이러면 그 부하들은 뭐가 됩니까? 뒤집어 씌우고. 그럼 제가 사소한 거에 궁금한 게 많은 것 같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제 이제 그 결정문 읽고 이제 퇴장하면서 문영배 소장대행이 김영두 재판관의 등을 쓰담쓰담했잖아요. 네. 왜 했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 재판관님께서 예. 주심이 아닌 게도 되게 많은 질문을 던졌거든요. 맞아요. 이 사건에서 모든 재판관들이 고민하셨겠지만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표현하신 분이 김영두 김영두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이 아니었을까. 특히 곽정근 그 특전사령관에게는 좀 애처로운 마음까지 드러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 다 인정하셨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단을 비친다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진솔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솔직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과 이제 어떤 캐릭터를 막 분석한 게 있던데 김영두 재판관을 두고 공감 능력이 높다. 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최고 재판관이라고 느꼈던 게 조성현 그
단장. 예, 수방사. 그 대령을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록을 웬만한 거 다 메모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 조서를 메모가 안 돼 있더라고. 엄청 철두철미하게 봤다는 소리군요. 왜 이분을 왜 부를까 하고 그때 조서를 다시 봤어요. 어머. 네. 그랬더니 부를 이유가 있더라고. 어머. 뭐냐면 이분을 부른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위관급은 부를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분한테. 인생이 너무 많이 남은 분한테 어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압박을 줄 수가 없잖아. 네. 대령급을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록을 완벽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부른 게 저는 정영식 재판관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주심이기 때문에. 네. 이분을 부른다는 자체가 되게 기록을 꼼꼼히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게임 끝 네, 이런 게임 느낌도 끝. 있고. 예. 그리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분을 불렀을 때 부른 분도 놀라울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 예상했을까? 그거는 좀 아니었겠죠. 진술 조서에서 보면 이런 분의 진술이 필요하겠다라고 불렀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는 맹공격을 했습니다. 뭐 너 정치적 의도가 있지 막 이런. 그러니까 위인 저는 아니다, 막 지휘관입니다. 네. 당당하게. 그때 정영식 재판관이 짜증을 냈다고요. 그- 아니 그 다 수긍이 가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거짓말로 몰아붙이냐. 그 말씀하시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뭐 선망 증세를 이야기를 하고 네. 네. 홍장원 차장 나왔을 때는 뭐 탄핵 공작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많은 일반 사건에서 벌어지는 수작들이에요. 그러나 그 수작들을 이 구군이 걸린 역사적 사건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수작들을 어떻게 이 사건에 사용합니까? 당당하고 진실에 입각한 변론을 했어야 돼요. 네. 변론하더라도 다 맞다. 내가 시켰다. 내가 지시했다. 심지어 어제 제가 결정문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체포자 명단, 체포자 그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이 부분도 대통령이 개입했을 거라고 헌재는 판단해요. 사실관계를 딱 네. 정리를 했더라고요. 저희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접적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들 그건 인정을 잘 안 했거든요. 김용현 인정을 안 해요. 네. 노상훈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체포와 관련된 관련자들이 직접 대통령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직접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심판정에서 딱 그걸 관여한 것 같다. 네. 야 역시 최고 재판관들이구나.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장유민 변호사 네. 어제 결정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어디요? 전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의 민의를 대단히 배신하고 배반했다라는 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변호사님 계속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당하게 본인의 항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대단히 아쉽고 이 우리가 뽑은 이 대통령이 이 정도 영향받게 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변론 전략이라는 것도 저는 일부러 그러거나 아니면은 모르고 그러는 거나 둘 중 하나거나 아니면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 모르고 이런 변론 전략을 편다면 대단히 무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부러 그런다면 변론장을 어떻게 보면 변호인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활용장으로 이 사고했다. 라고까지 읽혀졌어요. 이를테면 나는 계엄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왜 변호인들이 안 하냐면 이게 재판부한테 의뢰인에 도움되는 전략이 아니라고 사고하기 때문이에요. 내 재판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법적으로 지켜내고 보호해야 되는 재판에서 이런 식의 허황되고 재판관 설득에는 완전히 처참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폈다. 이건 사실 시작부터 예상돼 있던 것 같습니다. 더의 어떤 논리라는 걸로 방어가 안 되는 사건을 벌여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M장은 어느 부분에서 오열이 터지셨나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느낌이 오더라고요. 분위기가 일단 이 탄핵이구나, 이 파면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왔었고, 그래서 듣는 내내 좀 마음은 편안했어요. 오히려 편안한 됐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눈물이 났고, 조금 마음이 떨렸던 부분은 저는 그러나는 정말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늘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재판관 분들의 그러나는 보니까 양쪽의 마음을 좀 다 약간은 어우르려는 듯한 의도를 담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구나, 저 재판관 분들이 생각이 드는데 그 야당들이 했었던 이런 행동들에 화가 났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라웠던 게 뭐냐면
대리인단들이 미처 주장하지 않았던 대목이 뭐냐면 3.15 선거를 민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려고 했다는 것을 질책했거든요. 네. 그건 정말 3.15가 아니라 이제 그 총선 결과 총선 결과를 그러면서 당신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지 않냐 바로잡을 국민들을. 기회를 너희들 맞아요. 당신 편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민의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변경하려고 들었다. 이거를 지적했거든요. 그걸 우리도 강조하진 못했어요. 그런데도 딱 그 부분을 지적하길래 정말 심혈을 기울인 결정문이었구나. 이제 늦어졌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그 김정민 변호사님 또 군사 재판 많이 그 하셨으니까 좀 따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제 파면 선고가 난 직후에 군사 부분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을 허가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의미를 어떻게 읽으세요?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물론 이해는 돼요. 그 곽정근 사령관이 보여줬던 계엄 이후의 모습은 퍼펙트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바라는 합헌적이고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쉽지 않은 거였다고 군검찰도 평가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 그러나 어찌 됐든 계엄에 개입돼 있었던 것은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 정상만 가지고 보석을 해준다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근데 또 건강은 또 상당히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런 정황은 있다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된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짧게 좀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밴댕이님이 위대한 K민주주의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정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새 출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귀에 담기더라고요. 이제는 회복하고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 황폐화됐어요. 대한민국이. 알겠습니다. 그걸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정치적인 일로 오열하는 일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이 좀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윤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윤을 지지했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내란을 옹호했던 그 세력에 대해서 네.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 사건은 다시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힘들더라도 네. 표가 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끝까지 단죄를 네. 해야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460님, 역사는 때때로 가끔씩 곁길로 새기도 하지만 결코 거꾸로 흐르진 않겠죠.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겠지요라는 이런 지금 문자 보내주셨고요. 7829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차물도 끓이고 토마토 주스도 갈고 다시 일상을 돌려준 정의와 상식의 국민들과 헌재에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마음껏 즐기는 주말 되세요라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길자님, 어리석은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실감은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라고 저도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실감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그다음에 닉네임도 에필로그 님이시네요. 달 그림자일 뿐이길 바랬던 윤석열. 헌재는 용서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달 그림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스치듯.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저희 청취자님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시인들이시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불안해하셨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일상도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을 텐데 이제는 마음 내려놓고 벚꽃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토닥토닥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닥토닥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GB타임즈가 있는 날인데요. 내일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 어떤 토요일보다 즐거운 토요일 되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